자, 조승연의 과학 토픽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 타임의 조승연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 6월에 이런 제목, 우주의 새벽에 발생한 몬스터 블랙홀의 충돌 사건. 한번 다뤘었죠. 기억나시죠? 네. 블랙홀이 충돌한다. 이게 우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또 엄청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뭐 블랙홀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충돌하는 걸 포착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전파 천문학을 넘어서 중력파 천문학 시대에 여러 망원경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걸 분석하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블랙홀 충돌 사건을 다루려고 하는데 이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은하수라고 아시죠? 네. 그 우리 은하 중심에 큰 블랙홀이 있어요. 그게 사지타리우스 A 에스트리크라고 지구로부터 26,000 광년. 26,000 광년. 예. 그러니까 전체가 우리 은하의 지름이 한 10만 광년쯤 된다고 그래요. 10만 광년. 빛으로 10만 년 가야 되는 정도의 거리인데, 그리고 반지름은 한 5만 광년 정도 되겠죠. 그렇죠. 절반이니까. 그런데 이제 타원행이니까 긴 쪽은 좀 더 길고 5만 광년 되지만은 좀 짧은 쪽은 뭐 한 4만 광년쯤 되죠. 우리가 중심까지 한 2만 6천 광년이니까 반지름 중간에서 약간 바깥쪽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하여간 중심에 그런 블랙홀이 있는데 이 블랙홀이 과거에 거대한 충돌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덩치를 키웠다. 그래서 짧게는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의 기원을 처음으로 밝혔고 나아가 이를 통해서 이 우주에 수많은 은하가 있는데 그 은하의 거의 절반 이상이 통계적으로 초대 질량 블랙홀을 품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주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 신비도 좀 이렇게 유추가 되는 거죠. 풀고 나아가서 은하와 어떤 우주의 진화 과정을 푸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블랙홀이 서로 충돌을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질문들을 하나씩 좀 풀어가 보죠. 먼저 이번 연구가 어디서 나온 건지부터 알아볼까요? 예, 바로 지난주 금요일 6일이죠. 9월 6일. 예, 과학 저널 네이처 애스트로노미라는 저널에 소개된 건데요. 우리 은하수의 중심 블랙홀에 과거에 합병했다는 증거, 뭐 이렇게 좀 되겠죠, 해석을 하면. 논문이군요. 예. 그러니까 미국 네바다 천체 물리학 연구센터 연구팀의 연구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많이 소개한 내용들은 거의 다 이런 이제 좀 저명한 신뢰성이 높은 이제 과학 저널의 바탕을 두거든요. 다소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짚어가다 보면 아마 이제 청취자분들도 정말 그 최신의 최첨단의 과학 내용, 천문학, 물리학 내용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아주 수준 높은 교양 과학을 쌓는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 시간 뭐 아무거나 알려드릴 수 없잖아요. 검증된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 은하 중심에 이제 초대질량 블랙홀에는 네 가지 이제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뭐 여기서 짚고 가자면은 그 스텔라 블랙홀, 별이 이제 수명을 다하고 끝에 폭발해서 만들어지는 아무 별이는 아니고 뭐 태양보다 한 30배 이상 질량이 큰 블랙홀이 주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의 학문적으로 규명이 됐어요. 어떻게? 그 메커니즘이 별이 이렇게 해가지고 중력 붕괴가 일어나서 블랙홀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이제 작잖아요. 그 보통 별만 하다는 얘기죠. 스텔라 블랙홀이니까. 그런데 이보다 큰 게 있어요. 뭐예요? 한 1000배쯤 되는. 이건 이제 1000배? 이 중간 질량 블랙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런 태양보다 10만 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을 초대질량 그렇죠. 블랙홀이라고 이 합니다. 내용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네. 그런데 스텔라 질량 블랙홀 외에는 그 기원, 성장 과정, 진화 과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네들이 많단 말이죠. 은하 중심에 있고 큰 질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주의 진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몰라요. 어허. 그래서 이번 연구는 네. 그런 그 초대질량 블랙홀,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기운을 이론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어떤 증거를 찾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우리의 이름을 이제 은하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이제 사지타리우스 A 에스트리크. 네. 그러니까 우리가 궁수자리 방향에 별이 있다. 그러면 사지타리우스 A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건 별 이름이고 여기 A에다가 별표를 하면 A 위에다가 네, 그렇죠. 그 문자 중에 아래 문자, 윗 문자 있잖아요. 그렇죠. 윗문자로. 윗문자로 초디질량 블랙홀을 그 표기를 할 때는 SGRA 에스트리크 이렇게 표기를 하고 네. 읽기는 사지타리우스 A 에스트리크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까 말한 대로 거리는 26,000광년인데 그러면 질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태양 430만 배. 와, 태양의 430만 배요? 예, 그러니까 430만 태양 질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그 전에 이제 존재 자체는 모르죠. 그 기원을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예전에는. 그러나 이전에 한번 합병이 있었다는 가설은 있었어요. 그 잔해들도 지금 있고. 네. 그런데 이 블랙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제 확인은 안 됐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들을 뽑아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그 논문에는 이 사지타리우스 A 에스트리크 초대질량 블랙홀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걸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은하 중심에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거대한 천체가 주변의 별과 물질을 마구 삼키다 보면 은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질문이 이렇게 꼬리를 무는데 이번 연구가 바로 이 블랙홀의 기원을 밝히는 단서를 마련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가설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이론을 가지고 요리했을 것이다 있는데 이번에는 단서를 찾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벤트 호라이즌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네. 그 영어로 약자로는 EHT라고 합니다. EHT가 뭐냐 하면 블랙홀 이미지를 촬영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된 국제연합 프로젝트입니다. 그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2009년에 설립된? 왜냐면 블랙홀의 이미지를 찍는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너무 세서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천체인데 네. 그 이미지를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블랙홀이라는 게 보통 회전을 하잖아요. 우리 인터스텔라 보셨죠? 영화요. 네. 거기 보면은 칸기가른가 뭐 하는 이름의 블랙홀이 나옵니다. 네. 그 보면은 뭐 휘황찬란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게는 블랙홀 자체가 아니고 블랙홀을 둘러싸고 있는 빛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블랙홀이 회전을 하거든요. 네. 대부분의 블랙홀은 회전을 하면 그 주변에 이제 물질들이 같이 따라 돕니다. 그게 이제 강착 원반이라는 건데 여기서 이 속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자체 전하를 띈 물질이 회전을 하면 빛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럼 빛도 아주 다양한 파장의 빛을 이제 낸단 말이죠. 그리고 블랙홀 뒷면에 원래 막혀서 안 보이는데 그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그 중력 렌즈 효과라는 게 있어요. 중력 렌즈 효과. 예. 네. 그 렌즈가 빛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네.
중력이 빛을 이렇게 휘게 만들어 가지고 뒷면에 게 휘어져서 다른 면에 있는 사람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효과 때문에 블랙홀도 굉장히 빛으로 환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찍는 거죠. 찍는데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학계에서는 블랙홀 이미지라 하지 않고 블랙홀 그림자 이미지라고 그래요. 그림자가 블랙홀 군요. 섀도우 이미지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그 2009년에 설립돼 가지고 2019년에 처음으로 5,500광년 떨어진 곳에 M87이라는 은하가 있는데 그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는데 이거는 무려 태양 질량의 65억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주변의 어떤 현상도 더 뚜렷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포착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EHT가 그걸 찍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막 많은 언론에서 그 블랙홀 사진, 블랙홀 이미지 사진을 많이 보도를 했죠. 이 보면 도넛 있잖아요. 도넛을 약간 비스듬히 세워놓은 모양인데 네. 아랫부분이 좀 더 밝은 이런 이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에 또 EHT가 블랙홀 이미지를 찍어서 공개했는데 네. 두 번째 그게 바로 우리 은하.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이는 비교적 가깝잖아요. 26,000 강년이니까 550만 강년에 비해서 훨씬 가깝죠. 가까운데 이제 크기는 네. 좀 작죠. 그것보다 65억하고 뭐 430만이니까 작은데 가까우니까 그래도 찍기가 좀 용이했죠. 그래서 그 사지타리우스 A 에스트리크 그 초대질량 블랙홀을 네. 찍었어요. 그래서 그 찍은 사진을 분석하면 이제 블랙홀 주변을 도는 그 빛과 여러 상황을 가지고 그 중심에 블랙홀이 실제로 얼마만큼 빠르게 도는지 그 다음에 이게 회전면의 각도가 어떻는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우리 전체 은하수의 회전면이 있잖아요. 궤도 평면이 있잖아요. 그 궤도 평면하고 네. 블랙홀하고는 같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같지 않더라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같지 않고 또 스핀 속도도 전체 은하수의 어떤 질량과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보다도 이게 또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이성을 가지는 그렇게 성장한 이유가 뭘까? 네. 그래서 그런 성장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적용시켜 봤더니 네. 과거에 충돌로 인해서 궤도면도 바뀌고 회전 속도도 달라지고 전체 크기도 달라졌다는 걸 그 연역을 해낸 거죠. 네. 지금 상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다 우주 망원경으로 알아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이미지가 기본 연구 바탕이 된 거죠. 네. 모든 거는 물리학의 현상은 연관되어 있고 그게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추적을 하면은 그 연관된 거 있고 원인을 이제 분석해 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이론의 힘이고 과학의 힘이죠. 네. 네. 자, 우주 망원경들이 정말 열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만 갖고 이 블랙홀의 충돌, 병합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게 놀라운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더 들어볼까요? 그래서 아까 뭐 이미 얘기를 조금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각 운동량이라는 것은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근데 앞에 각은 왜 붙은 거예요? 각 운동량은 회전하는 놈. 예. 거기에 각이군요. 예. 회전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운동량은 직선으로 m이라는 건 질량이고 속도 그럼 m 두 개를 곱하면 같은 질량이면 속도가 빠르면 충격량이 더 크잖아요. 네. 그런데 회전하는 애는 똑같은 속도로 돌더라도 회전을 하니까 이 팔의 길이에 따라서 운동량이 달라지는데 팔이 길수록 운동량이 크단 말이죠. 네. 속도가 같더라도. 그래서 그 회전하는 애들의 운동량을 잴 때는 이제 각 운동량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스핀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네. 이제 속도 스핀하고
그게 질량이 얼마나 되고 덩치가 얼마 크냐 이걸 가지고 보면은 각 운동량이 나와요. 이제 뭔가를 계산할 때 중요한 게 이제 각 운동량이거든요. 그리고 각 운동량하고 그다음 궤도면하고 이런 것들을 점점 어려워지네. 네, 이런 것들을 네. 이제 그 사진을 통해서 네. 분석을 하고 그러면 안에 블랙홀의 실체까지도 짐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은 우리 인공위성이 도는데 그리고 지구의 질량일 때는 일정한 지구 자전하고 똑같이 돌려면은 뭐 36,000m 상공이면은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블랙홀이라면은 한 100배 질량이 무겁다면은 그 속도는 그 100배 빨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주변을 도는 어떤 물체의 속도와 안에 그 물체의 질량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으니까 사진을 통해서 보인 그 사진으로 통해서 블랙홀 주변의 물체들 그런 게 주로 뭐 작은 물체들 도는 거니까 걔네들의 속도를 짐작하고 파악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안에 블랙홀의 어떤 질량이나 뭐 스핀이나 이런 것들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각 운동량, 뭐 궤도 이건 좀 깊이 들어간 것 같고 살짝 좀 빠져나와서 방금 언급해 주셨던 이 병합 사건이라는 게 뭔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 이 병합 사건. 그러니까 다른 이제 우리 은하보다 좀 작은 네. 위성 은하라는 말을 쓰는데 한 전체 크기는 훨씬 적은 이제 은하수보다 훨씬 적은 우리 은하수는 거의 이제 스탠다드 보통 은하 정도 크기거든요. 이 은하는 좀 작았어요. 네. 가이아 엔셀라두스 은하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한 90억 년 전쯤에 발생한 걸로 지금 짐작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도 그 잔해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걸 가이아 소시지요? 소시지. 우리 먹는 거? 예, 소시지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네. 이제 그래서 그 충돌하고 나서 잔해들이 지금 우리 은하 내에 좀 분포돼 있는데 얘네들이 그 헤일로라고 지금 우리 은하 내부의 어떤 그 헤일로란 뜻은 뭐 둥그스름한 빛이라는 뜻인데 뭔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좀 주로 늙은 별과 또 뭐 가스, 먼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주체는 이제 가이아 엔셀라두스고 때는 한 90억 년 전에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 중심에 또 블랙홀이 있었단 말이죠. 그 블랙홀은 지금 우리 은하에 있는 그 사지타리우스 A의 한 20% 우리 은하의 초대질량 블랙홀이 만약에 뭐 질량이 100이라면 아까 430만 태양 질량인데 그거의 한 20% 정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80만 100만이 좀 안 되죠. 그죠? 100만 태양 질량보다 좀 안 되죠. 그 초대 질량 블랙홀이 이렇게 융합됐다. 충돌하고 융합됐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걸 아까 그런 어떤 뭐 가군동량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를 했으리라는 걸 유출을 해냈다. 모델을 통해서 성장 모델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은하에 이제 헤일로로 아직 잔해가 남아 있고 네. 현재 우리 은하를 아주 좀 풍성하게 만드는 전체적으로 은하의 어떤 두께도 좀 두껍게 만들고 별들을 성장을 좀 촉진시키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네. 그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도 덩치도 키우고 여러 가지 좀 변화를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은하수 중심의 초대질량 블랙홀의 기원을 확인했다는 연구 소개를 해주셨는데 마무리 삼아서 이번 연구의 의미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제 계층적 블랙홀 합병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힘을 실어 준 것은 분명하다. 아까 제가 말한 세 가지 블랙홀 카테고리 얘기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원시 블랙홀 그 빅뱅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이제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일단은 접어놓고 이 세 개 중에 하나 스텔라 질량 블랙홀은 생성 메커니즘이 거의 알려졌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중간 질량 블랙홀, 초대 질량 블랙홀은 지금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그 정확하게 기원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이걸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여기 계층적 블랙홀 합병 이론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주류 이론으로 되기에는 좀 단서가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그 충돌로 인해서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이렇게 자라났다는 걸 밝힘으로써 다른 많은 사례들도 지금 수집이 좀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블랙홀이 커가는 거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 이론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런 데 초점이 맞춰졌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세대 블랙홀이 보통 이제 아까 말한 스텔라 질량 블랙홀이고 별이 이제 붕괴돼서 만들어지는 얘들이 모여서 2세대 블랙홀을 만든다는 거죠. 2세대 블랙홀은 그러니까 뭐 중간 질량 블랙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또 이렇게 뭉치면은 초대 질량 블랙홀이 되는 이게 합리적인 방향 아닌가. 그렇죠. 이걸 가설이로 지금 있었는데 이번 연구가 상당히 이게 좀 가설을 넘어서 좀 이론으로 주류 이론으로 될 수 있는 그 이론적 데이터를 제공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연구팀은 이 사건은 계층적 블랙홀 합병 이론의 증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은하의 역동적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보면은 만약에 이번 연구 이게 어떤 계층적 블랙홀 합병 이론이 이제 이렇게 맞다고 보면은 블랙홀에 관한 많은 의문들이 이제 풀리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우리 은하나 우리 은하의 뭐 블랙홀 은하의 어떤 성장과 진화 이런 걸 풀어줄 뿐 아니라 우리 우주는 은하의 집합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는 곧 우리 은하의 진화 과정을 그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은하의 우리 우주의 진화에 관한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이론들을 이렇게 맞춰서 수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재 어떤 우주론을 다시 쓰거나 아니면은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아주 이제 밑바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시대가 우리가 전파 천문학이 있고 지금 시대에는 중력파 천문학 시대라고 합니다. 100% 개막된 건 아닌데 지금 201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업적이 뭐냐면 중력파를 탐지했다는 거거든요. 중력파 탐지 장치가 미국에 2군데 있고 이탈리아에 1군데 있는데 이게 2017년 2년 전에 2015년에 중력파를 탐지했는데 그게 태양의 29배와 36배 질량을 가진 두 블랙홀이 충돌할 때 생겨난 중력파를 탐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얼마 전에 괴물 블랙홀은 우주의 새벽에 우주 탄생한 지 한 10억 년 이내에 태양 질량의 5천만 배 되는 블랙홀 2개가 충돌할 때 생긴 중력파를 탐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뒤에 거는 제임스 웹이 이제 포착한 겁니다. 그러나 제임스 웹처럼 어떤 전파로만 이제 탐지하는 시대라기보다는 이게 중력파를 발생하니까 중력파를 그리고 파도처럼
중력 그 당시에 충돌할 때 엄청난 지각 변동, 우주의 어떤 우주 구조에 대한 변동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파도처럼 이렇게 빛의 속도로 전 우주로 퍼져나가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걸 2015년에 처음 포착했고 지금도 매년 수많은 중력파를 탐지하고 있는데 이제 2035년에 아주 새로운 중력파 천문학 시대를 여는데 이게 우주에다가 그 중력파 탐지 장치를 띄우는데 네. 우주선 세 개를 서로가 250만 킬로 거리에 띄우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띄워서 중력파가 오면 얘네들 거리가 앞만 맞추려 해도 짧아지거든요. 이것도 한번 저희 다뤘었죠. 한번 얘기했었죠. 네. 리사라고.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본격 가동되면 정말 블랙홀 두 개가 충돌했다. 중력파를 탐지한다. 이런 게 누적이 되면 블랙홀이 수많은 블랙홀들을 충돌을 탐지하고 이게 우주의 진화에 은하의 진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실하게 탐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시대가 되면은 이제 계층적 블랙홀 합병 이론의 그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겠네요. 높일 수 있고 만약에 그게 들어맞는다면은 우주론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고 아주 정확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론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우주론을 완전히 보완해서 우주론의 어떤 정확도를 아주 이제 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모든 걸 빨아들이는 비밀의 존재, 이 블랙홀 바깥에서 그 속에 깃든 사연을 다 알 도리는 없지만 그래도 우주 진화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얻었다니까요. 계속 관심을 갖고 관련 소식 함께 좀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과학자들의 건투를 빌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과학토픽 과학 스토리텔러 조성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